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Why 베토벤, 세계의 가장 독특하고 빼어난 또 평론가 중에 한 명인 노만 레브렉트의 작품 Why 베토벤, 장호연 씨가 옮긴 이 책을 우리 아주 샅샅이 분석하고 또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교향곡 편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바이올린, 베토벤의 바이올린 곡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또 가장 정말 그 뼈대와 핵심이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교향곡들, 베토벤의 곡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음악평론가 최은규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마치 그 오케스트라의 현 같은 그런 플리츠 의상을 네. 입고 나오셨는데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네, 추워서 입고 왔는데 우연히 맞았네요. 아니, 요즘에도 그 방송국이 춥죠? 네. 에어컨디션. 네, 실내는 너무 춥고 밖에는 너무 더워서. 맞아요. 지금 여기는 막 민소매인데 안에서는. 잘하셨습니다. 네. 그 비엔나의 색깔이 또 그런 그 약간 자주색 이런 색깔 있잖아요. 네,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해서 오늘 일부러 이걸 골랐는데 이걸 겉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아주 조화롭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다행이네. 베토벤의 음악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향곡을 함께 감상해 볼 텐데, 교향곡 중에서 사실 이제 노만 레브레이트가 가장 잘 안 듣는 그런 2번 교향곡부터 언급을 순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2번, 8번, 네. 1번 네. 이런 순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3번 에로이카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아마 작곡 순서를 좀 반영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1번부터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서히 관심을 유도하다가 나중에 9번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특히 그 1번은 그래도 좀 성공을 거두었는데, 네. 2번은 정말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한 그런 작품이다. 이런 또 이야기도 노만 레브레이트가 이제 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2번에 대한 장이 이제 9장인데 제목이 새소리를 들어봐라서 저는 전원 교향곡을 얘기하는 건가 했더니 2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악장이 새소리에 영감을 받았던 새로운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터너가 베토벤은 새 관찰자였을까? 라는 쾌활한 연구소에서 말하기를, 피날레 서두에서 조류학자들에게 세티의 솔세로 알려져 있는 새 울음소리가 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이제 첫 번째 소설, 첫 번째 이제 교향곡이 베토벤의 기세등등한 첫 번째 교향곡은 1800년 초연에서 찬사를 받았지만 두 번째 교향곡은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이 교향곡에는 영양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곡을 떠올려 봐라 했을 때 멜로디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음악가가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글쎄요 1악장 그럴지 몰라도 2악장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혹평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휘파람으로 불만한 곡조가 없다. 오케스트라 음악가를 아무나 붙잡고 게시부 주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곧바로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또 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든은 굉장히 칭찬했던 교향곡이 교향곡 2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전주의 전통을 이어받은 마지막 교향곡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3번부터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니까 낭만주의의 문을 확 열어 제친 그런 3번 교향곡이 등장하는데, 이 교향곡 역시 해석에 있어서 1977년에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하고 헤베르트 폰 카라얀이 녹음했던 그 해석이 굉장히 능수능란한 해석이다. 아니, 제가 처음 들은 음반이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2번이 참 좋거든요. 굉장히 능수능란하고 찬란해요.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베토벤은 원래 이런 거구나. 그리고 특히 느린 악장 2악장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 곡을 좋아하게 됐는데, 여기서 너무 의외로 혹평을 하니까 제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 앨범이 이제 전집으로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1번부터 9번까지. 이 베를린 필하모닉하고 녹음한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카라얀의 그 지휘가 정말 어떻게 사운드가 어쩌면 그렇게 찬란한지
실키하고 이런 느낌, 또 웅장하기도 하고 굉장히 카라얀이 어떤 해석의 기준이 된 그런 또 음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곡을 쓰던 당시가 이제 네. 1802년인데 그 당시에 그 해에 왜 베토벤이 귓병이 좀 악화돼가지고 네.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네. 그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동생들한테. 그렇죠. 거의 목숨을 끊을 것처럼. 근데 그래도 이제 아직은 들을 수 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새소리를 사악장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흥미로웠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이제 기백을 가진 또 음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로저 노링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로저 노링턴 하면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이 빨리 지휘를 한다. 빠르기도 속도도 하고요. 네, 그리고 고음악적인 스타일. 네, 맞아요. 고음악적이라서 연주자들은 좀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노링턴이 지휘하는 악단에 들어가면 비브라토를 못 하거든요. 비브라토는 요즘은 이제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그렇죠. 현악기를 연주할 때 모든 음에 비브라토를 해서 이제 음의 어떤 폭을 준다고 할까요? 소리를 좀 아름답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비브라토가 그런 역할도 있지만 틀린 음을 가릴 수도 있어요. 약간 끌어올릴 수 있겠다. 비브라토를 안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음이 틀리면 그냥 나와요. 맞다. 약간 생소리. 흔들면서 이제 음을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말 힘들거든요. 이제 노링턴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노링턴이 지휘한 게 여기 조금 뭐 그렇게 호평을 한 것 같진 않은데 연주자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런 연주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비브라토를 안 하면서 음을 맞추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로저 노링턴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8번 교향곡 얘기합니다. 8번 교향곡은 우리가 이제 7번이라는 그 엄청난 포수 같은 그렇죠. 신나고 막 정말 환희가 느껴지는 막 듣고 있으면 막 나도 막 그냥 같이 막 그냥 용광로 속에서 같이 굉장히 역동적인 곡이고 리듬이 강조된 곡인데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작곡이 됐죠. 7번하고 8번. 근데 베토벤 스스로는 8번을 더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7번을 더 좋아하느냐고 베토벤한테 물어보니까 그건 8번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야 라고 답을 했다는데 막상 들어보면 이제 7번에 더 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보통은. 그렇죠. 근데 8번은 또 어떤 순수한 아름다움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끌어들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이 7번하고 9번 사이에 이 엄청난 걸작과 이 남성적 그 역동성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아주 그 우아함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게 8번이 아닌가. 고전 교향곡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이 썼잖아요. 그쵸, 막 미뉴엣도 쓰고. 근데 잘 들어보면 이건 풍자예요. 풍자. 좀 약간 비꼬는 게 있어요. 미뉴엣도 약간 이상하고.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쓴 책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사막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상한 가발을 쓰고 막 이상한 몸짓으로 베토벤이. 추는 춤인 것 같다. 미뉴엣이. 그러니까 풍자를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평도 본 적이 있는데 잘 들어보면 재밌는 곡이긴 해요. 근데 대개 베토벤 교향곡 하면 짝수 번호가 약하다 이렇게 뭐 여성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유명하진 않지 않습니까? 대개는 홀수 번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작곡가가 늘 똑같은 에너지로 곡을 쓰진 못할 것 같아요. 1번에 힘을 줬으면 2번에 약간 쉬었다가 그다음에 3번에 또 힘을 주고 4번 좀 그런 식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베토벤이 상당히 그 조절을 잘한 거네요. 컨트롤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었다 폈다 밀당을 그렇게 해주면서 그리고 재밌는 건 그렇게 상반된 곡을 거의 그 같은 해 동시에 썼던 5번 교향곡하고 6번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같이 같은 날 연주했잖아요. 초연됐잖아요. 그죠? 같은 날 초연됐고 7번, 8번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날에 또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걸 쓰면 또 반대의 걸 쓰고 싶고 그걸 동시에 내놓는 거죠. 머리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천재. 그래서 8번은 그래서 베토벤 스스로는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엔 너무 고단수의 그 풍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연주에 대해서 언급할 때 텐슈테트의 베토벤 클라스 텐슈테트 8번 해석을 굉장히 호평을 하면서 텐슈테트가 신성한 바보와 같다. 그래서 이번 10장 8번에 대한 장 제목이 신성한 바보로 해놨네요. 신성한 바보 하면 우리 저 바보 이반이나 그렇죠.
우리 무소스키 네. 또 러시아에서 바리스 가드노프에 나오는 아까 말씀하신 유로지브이 같은 그렇죠. 그런 바본데 거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진실만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황제한테도 막 바리스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진실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클라우스 텐슈테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네. 저도 텐슈테트 베토벤 연주 참 좋아해요. 근데 그쵸, 베토벤 말러도 좋죠. 텐슈테트 말러의 위대한 해석자로 남아있죠. 저는 물론 뭐 텐슈테트와 같이 일해볼 경험 뭐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네. 저희 바이올린 선생님이 한번 텐슈테트가 지휘한 말러 연주를 하셨대요. 오. 근데 굉장히 이상한 아우라가 생기면서 말러 2번이었나 하여튼 그랬는데 다 단원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연주를 하다가 그러니까 소리를 컨트롤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그렇게 유도를 하는 그런 마법과 같은 지휘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클라우스 텐슈테트이 그렇게 욕심이 처음엔 없었다면서요. 네. 동독 쪽에서 네, 있다가 그렇죠. 서독으로 이제 망명을 시켜주라 크루트 마조가 얘기해가지고 이제 호네커한테 얘기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뭐 그냥 작은 곳에서 이렇게 해안가 지방을 다니면서 지휘를 하다가 이제 미국에도 진출하게 되고 미국에도. 네. 근데 이제 런던 필과 많이 녹음을 남겼죠. 네. 근데 그 자신을 그렇게 미국 오케스트라들이 좋아할 줄을 몰랐다며 신경쇠약에까지 빠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텐슈테트 실황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네네. 이렇게 지휘자가 나오면 왜 자신감 있게 막 웃으면서 딱 나오잖아요. 근데 텐슈테트는 약간 이 연주가 잘 될까 막 걱정하는 듯한 느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하나 막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유로집이 신성한 바보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그 신경쇠약 이런 것 때문에 또 술과 담배와 여자에 빠졌다. 이런 또 적나라한 이야기를 또 네. 노만 데브레이트가 빼놓지 않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텐슈테트 8번을 잘 들어보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뭔가 있어요. 그분이 하면 뭐가 처절해. 뭐가 이렇게 굉장하게 다가와요. 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음악이 이렇게 마음속으로 딱 파고들고 참 놀라워요. 어떻게 지휘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지휘자가 바뀐다고. 자,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텐슈테트는 러시아인들이 신성한 바보라고 부르는 부류인데 몸짓이 격하고 좌절하면 울분을 토하고 취약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사랑스럽답니다. 그래서 이 교향곡에 그보다 더 적합한 안내자를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 8번을 작곡했을 때 베토벤이 이제 아파서 보헤미아의 그 테플리체 지금 체코 아닙니까? 체키야. 거기에가 이제 온천욕을 하라고 굉장히 덥고 그래가지고 베토벤한테 예약을 하라 그랬는데 상류층이 가는 파에 가가지고 막 하는데 돈을 많이 썼다면서요. 네, 비용을 감당하기 좀 힘들었고. 근데 그때 불멸의 연인이 불멸의 있었다고. 연인에게 보낸 편지도 쓰고 그다음에 괴테와 또 시간을 보내고. 괴테 얘기 재밌더라. 괴테를 만났는데 괴테랑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는 것도 몰랐어요. 저도요. 잠깐 만난 줄 알았어요. 아니, 저는 열흘 동안 매일 어울렸다 여기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저도. 근데 그 유명한 스토리 귀족이 지나갔는데 베토벤은 꼿꼿이 얼굴을 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괴테는 인사를 공손하게 조아리며 했더니 베토벤이 예술가는 권력보다 높아야 하오 이러면서 절대로 그 굽신거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독일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칭송하는 베토벤 아니겠습니까? 괴테도 근데 아마 또 베토벤하고 비슷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독일 사람들은 믿고 싶어한다고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그게 좀 너무 과장되게 소문이 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런 일이 있었을 수 있지만 남의 얘기 잘하는 사람들이 부풀려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서로 존경했고 근데 두 사람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테는 베토벤을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 같은 길들여져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방종했나? 네. 하지만 이제 청력을 잃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가엾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베토벤은 괴테가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상대하다니 얼마나 너그러운가. 그런 위인이 그죠? 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감명받은 게 자기의 파우스트를 가지고 베토벤한테 쓰게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면서요. 결국은 안 썼는데 너무 아깝다 그죠? 한번 썼으면. 괴테 파우스트를 베토벤이 오페라로. 그러니까.
그러면 피델리오보다 더 멋있는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피델리오를 그렇게 뭐 대단히 성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베토벤이 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네. 괴테는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괴테의 모든 책을 다 갖고 있고 모든 걸 다 읽었다면서요, 베토벤이.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일 괴테를 빠지지 않고 읽고 있다. 이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훌륭하신 분이네. 네. 저도 한때 그 괴테에 빠져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정말 네, 그러셨구나. 수없이 많이 읽었던 그런 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하고요. 햄릿은 제가 진짜 많이 읽었는데. 아, 그랬구나.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파우스트를 많이 읽었는데 잘 이해를 못해도 그냥 자꾸 읽게 됐어요. 오, 역시 통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등장하는 곡이 1번. 1번. 교향곡 1번이에요. 1번입니다. 때늦은 리뷰 해가지고 아까 네. 이제 2번으로 시작했는데 네. 1번이 더 뒤늦게 나왔네요. 맞다. 1번은 성공했는데 2번은 뭐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세 번째 작품으로 교향곡 1번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곡은 이제 베토벤이 그 30살이 되던 1800년에 굉장히 대규모 그 공연 음악회를 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발표한 곡인데 네. 여기 설명에 따르면 그날 프로그램이 이제 네. 베토벤 교향곡만 연주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들을 인기를 끌려면 위해서. 인기를 위해서 이제 거장들 작품을 넣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하이든과 모차르트 작품을 넣고 네. 이제 자기 교향곡도 연주하고 그랬다라고. 하이든의 천지창조에 나오는 아리아를 넣고 예. 또 베토벤의 7중주 피아노 협주과 목관을 위한 7중주로 마무리를 했는데 네. 너무 웃긴 게요. 네. 그 티켓은 베토벤 하숙집에서 팔았다고. 네. 누가 이걸 와서 살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공연 기획사나 네. 뭐 그런 게 따로 없어서 야, 아마 대학생들이 뭐 마치 티켓 이렇게 이를 호프집 파는 것처럼 야, 기획자도 네. 전략적인 홍보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당시 음악가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그러니까요. 걸 다 해야 되니까 오. 티켓도 팔아야 되고 자기 하숙집에. 근데 나중에 이제 연습도- 유명해지니까 네. 정말 9번 교향곡 할 때는 처음에 안데어빈을 빌렸는데 네. 내가 지휘하겠다라고 베토벤이 안 들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네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케르트너 토 극장으로 바꿨다면서요. 바뀌었죠. 네. 야.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대규모 음악회를 여는 게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이때 이제 브루크 극장이라는 데를 대관했는데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막 여기 뒤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좀 대규모 공연을 열기가 좀 힘들었다고 아니 해요. 브루크 극장은 원래 그 사실 뭐 모차르트의 뭐 돈조반니, 그렇죠. 네. 레노체 디 피가로 이런 거를 큰 상연한 극장이죠. 아주 뭐 그 궁정 왕립 극장, 네. 궁정극장. 네. 지금 이제 시립 극장으로 연극을 하지만 네. 지금은 연극 극장이지만 저 가서 한번 연극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좀 너무 못 알아들을까봐 그건 독일어로만 그렇지. 하니까 그게 좀 네.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이 브루크 테아터라는 데가 상당히 그 유서 깊은 훌륭한 또 음악 극장이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여기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이 교향곡 1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다양한 또 지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역시 또 카라얀이 또 나오네요. 야. 1953년 필하모니아, 그다음에 10년 뒤에 베를린 필하모닉과 녹음한 베토벤 1번 황홀하다 네. 하면서 여기 보면 표현이 너무 재밌는데 숙련된 초콜릿 제조자의 솜씨로 젊은 베토벤의 조급함을 요리하여 사소한 대목에서도 반짝반짝 윤기가 흐른다. 와, 표현이 역시 예술이네요. 카라얀은 윤기입니다. 네, 윤기죠. 네. 그 1번도 아까는 뭐 2번 할 때는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이 장에서 막상 소개하면서 리뷰도 뭐 뒤늦게 나오고 사람들이 또 뭐 어떤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베토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게 지적이 됐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써 있네요. 근데 저는 1번이 참 좋아요. 물론 하이든이나 모차르트랑 비슷한 면도 있긴 하지만 네. 유머 감각이 드러난 곡인 것 같아요. 네. 사악장에서도 약간 우리의 기대가 막 이렇게 좀 느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하다가 갑자기 막 빨라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재밌어서 저는 네. 교향곡 1번 연주할 때마다 늘 즐겁게 했던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 베토벤이 의외의 그 유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든도 좀 유머 감각이 있잖아요. 네. 그걸 좀 물려받은 것 같아요. 교향곡을 어. 하이든 교향곡을 이제 베끼면서 많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베토벤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악장 도입부의 이상한 화음 같은 것도 하이든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전 개인적으로 서울 예고 들어갔을 때 네. 처음으로 해본 교향곡이 이거라서 1번이에요? 1번을 처음
악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1번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네네. 그래서 악보를 봤는데 제 2바이올린 맨 뒤에 앉았어요. 막 시킬까봐 어려울까봐 제가 예고 들어가서 그때는 오케스트라 경험이 너무 없고 잘하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네. 세컨 바이올린 제일 뒤에 이제 앉아가지고 네. 봤는데 C 장조니까 C 메이저니까 도미솔로 시작할 거라고 제가 나름대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컨 바이올린은 아마 도미솔 중에 한 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른 화음으로 시작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그래서 저한테는 신선한 곡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네. 여기 여러 아티스트들 그 지휘자들이 1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또 얘기해주고 있는데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는 야단스럽고 신나게 연주한다. 네. 클리블랜드의 조지 셀은 추진력의 명료함을 더한다. 시대악기 연주를 돌리면 크리스토퍼 호그드는 허세와 공갈로 가득하며 근데 크리스토퍼 호그드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얘기하는데 좀 이렇게 가르치려 든다 뭐 이런 얘기도 맞아. 하고 있고 그런 얘기도 그쵸? 봤어요. 네. 근데 로저 노링턴은 유연하고 우아하지만 결정적으로 깊이가였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좀 본인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네. 근데 돌아가셔가지고 괜찮긴 한데 데이빗 짐머는 쥐리의 토날레 오케스트라를 맞아 시대 악기 양식과 거장의 세밀한 디테일을 조율한다. 그죠? 네. 데이빗 짐머니 절충주의적 그런 그렇죠. 스타일로 맞아요. 지휘를 했고 리카르도 샤이가 아주 재밌습니다. 네. 라이프치 게반타우스의 밀라노의 화려한 멋과 왜냐면 이 사람이 밀라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칼라도 했고 또 주세페 베르디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으니까 그렇죠. 그런 밀라노의 화려한 멋과 젤라또의 맛을 표현. 달콤하다 이거죠. 약간 칭찬 젤라또.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녹음 중에 카라얀이 남긴 이 두 번째 필하모니아는 약간 투박한데 10년 뒤에 베를린 필건 녹음한 베토벤 1963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은 몇 번인가요? 드디어 이제 에로이카. 에로이카. 3번 영웅. 와. 이제 유명한 작품이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네. 처음에 이 영웅 교향곡이 1악장이 빵 하고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갖다가 이분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영웅은 보이지 않는 가까운 숲에서 누군가가 처형되는 소리로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와우, 그거 진짜 재밌는 해석이다. 아니 총소리 같다는 느낌은 저도 듣긴 했는데 네네. 처형이니까 더 무시무시한 거예요. 또스카이의 그 엘루체 발레스텔레를 네네. 부르던 테너 같지 않습니까? 네. 까바라도스. 그러네요. 처형당하는. 네, 두 발의 총성. 이야. 탕탕. 근데 하여튼 이렇게 시리어스한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니까요. 웃기면서 그러니까 들어보고 싶잖아요. 영웅 신랄한 이 그 유머가 정말 노만 레브레이트의 역시 트레이드마크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고 탕탕이 진짜 총성인 것이 네. 이게 원래는 프랑스와 사이가 좋았을 때 작곡을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보나파르트라는 부제로 원래는 맞아. 이 곡을 쓰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작곡이 마무리될 당시에는 나폴레옹의 군대가 비인의 성문에 다다랐을 때 완성됐다. 그러니까 탕탕 그게 이제 예견이죠. 음악적인 예언. 그죠. 나폴레옹 군대가 비엔에 다다랐고 사실 그리고 나서 실망을 많이 해요. 지워버리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심포니아 에로이카라고 적었는데 네. 근데 그냥 심포니아 에로이카로 끝난 게 아니라 네. 위대한 사람의 추억을 기리며 작곡했다라고 이제 덧붙였는데 네. 그래서 도대체 그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그거를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하겠죠. 도대체 그럼 보나파르트가 아니면 누군가. 그래서 이제 그 논문도 있어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누구다 이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나폴레옹이 아닐 가능성도 좀 많이 존재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 결국은 보통 알기로는 이제 나폴레옹으로 커먼 센스로는 그 상식으로는 나폴레옹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결론에 이르는 논문이 있냐면 그 베토벤이 본에 있을 당시에 궁정에 있을 당시에 본의 그 퀼른 선제후가 많이 그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논문도 봤어요.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로이카 보면 또 2악장이 장송행진곡이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장송행진곡으로 그 교향곡 한 악장을 쓴다는 게 이상한데 여기 보면 앞으로 나올 뭐 말러라든지 뭐 쇼팽 다 장송행진곡 악장 있잖아요.
그거의 어머니다 이렇게. 그렇다. 네, 그런. 그리고 길이도 지금까지의 교향곡이 한 2배 정도 되는. 그렇죠. 굉장히 길죠. 거의 50분. 갑자기 그렇게 다른 생각을 먹게 되었을까요? 글쎄요. 이 당시 이제 원래 하일리겐슈타트에서 귓병을 비관하면서 네. 거의 목숨을 끊겠다라는 각오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한테 유서에 가까운 편지를 네. 쓰지만 보내지 않고 오히려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내가 죽을 각오로 정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걸 쏟아내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길고 과감한 곡을 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죽을 결심했던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비인 출신의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 뭐 미학자로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웅이 끼지 않는 곡이라고 했다는데 현실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에 있는 곡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현실적이라는 거 여기 레브레이트가 말했듯이 이렇게 네. 총성같이 시작하면서 뭔가 프랑스 군대라든지 그런 걸 연상시키는 면이 있죠. 네. 근데 또 그렇게만 단정짓기에는 네. 음악은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지휘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자기가 들은 디스코그래피에 대해서 어떤 곡은 어떻고 여기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중요한 지휘자이고 중요한 악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근데 수많은 앨범 중 그걸 다 듣고 또 이렇게 자기가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재밌는 처음에 재밌습니다. 탕탕 소리를 어떻게 네네. 표현하느냐를 이제 지휘자별로 비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토스카니니와 프리츠 라이너는 곤복으로 사람을 패 죽이며 시작한다. 표현이. 그리고 이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은 장거리 대포를 발사한다. 근데 너무 그럴 듯하지 않나요? 네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카라얀이 정말 웅장하게 오케스트라를 이끌잖아요. 네, 장거리 대포. 그러니까 그냥 총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포고 그다음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넓게 원을 그리는 동작을 취해서 빳빳한 정확성을 포기하는 대신 신비한 영성을 추구한다. 야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다. 맞아요, 둥글어요. 맞습니다. 좀 아바도는 프루트뱅글러는 박을 잘 안 줬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빈필 단원이나 베를린 필 단원들이 프루트뱅글러가 이제 박을 이렇게 주는데 어디서 소리를 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제 나름대로 합의를 본 거죠. 그 프루트뱅글러의 그 입은 조끼에 세 번째 단추의 지휘봉이 다다를 때 그때 소리를 내기로. 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근데 영상 보니까 좀 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죠. 네, 어디서 소리를 내야 될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끼리 합의를 해야지. 근데 이분 또 지휘하면 또 엄청난 또 우아함과 그 미감이 넘치는 게 바로 프루트뱅글러 아닙니까? 근데 좀 동작이 참 묘해가지고 이상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것 같아요. 프루트뱅글러가. 그리고 할 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연주할 때 그 순간의 어떤 에너지와 공명을 해서 하는 건지 참 마법과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노만 레브레이트가 프루트뱅글러를 가리켜서 우아한 나치라고. 나치치아에서 프루트뱅글러는 승승장구했다. 히틀러의 총애를 받은 그는 라이벌들을 무질렀고 자신의 몸값을 부풀렸다. 근데 프루트뱅글러가 영국 교향곡을 11번이나 녹음을 했고 그리고 저마다 다 다르고 하나같이 순간에 몰입한 연주. 맞아요. 프루트뱅글러는 정말 그 순간에 몰입한 연주인데 여기 보면 1944년 빈필과 함께한 연주는 화산 언저리에서 춤을 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1952년 베를린 필과 연주는 폐허가 된 도시 경관에 빛을 칠한다. 역시 그 정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오케스트라와 지휘를 했고 연주했냐에 따라서 정말 그 음악들이 달라지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 또 달라지고. 그리고 또 여기 재밌는 거 헤르만 셰르헨이 영웅 교향곡이 사실 한 50분은 걸리거든요. 근데 전악장 연주를 가장 빠른 44분 만에 완주했다. 해치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빈필이 그토록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인데 아니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에포크 출판사의 와이 베토벤 왜 베토벤인가 이 책을 이제 읽어 나가면서 천천히 곡을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읽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베토벤 같은 곡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저는 셰르헨 이걸 읽고
너무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 아직 못 들어봤거든요. 네네. 근데 막 빈필이 그렇게 앙상블도 흐트러지고 그런데도 결코 불쾌한 경험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피날레에선 플룻이 피를 토해낸다. 어떻게 플룻을 이렇게 그 괴롭혔으면. 그래서 핵무기 시대에 어울리는 반영웅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울리는 네.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요. 이거는 정말 꼭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전쟁 자꾸 벌어지는데 이럴 때 이제 맞아요. 반전쟁 핵무기 시대에 어울리는 반영웅이다. 이런 또 재미있는 해석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또 클라이버 부자 네. 이 아버지 에릭 클라이버하고 네. 아들 또 카를로스 클라이버에 대한 칭찬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이따 이제 뭐 5번에서 얘기하겠지만 5번. 여기서도 에릭 클라이버가 1950년 암스테르담에서 녹음한 영웅은 설득력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샤이는 토스카니니는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속도로 내달려서 쉐르헨의 음반보다 50초가 짧답니다. 세상에. 이야. 그래도 샤이 거 먼저 들어야 되겠네요. 많은 게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있기 때문에 네. 찾으면 찾아진다.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에로이카까지 만났고요. Y 베토벤 책은 이제 노만 레브레이트가 지었고 장호연 씨가 옮겼는데 에포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에포크 출판사의
도움으로 이 팟캐스트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책이라서 특별히 또 이렇게 에폭 출판사의 멋진 Y 베토벤을 우리 음악평론가 최은규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최은규 씨는 KBS 클래식 FM에서 진행하시는 프로그램이 네, FM 실황음악입니다. FM 실황음악 저녁 8시. 저녁 8시부터 9시 30분. 9시 40분까지 40분. 하고요. 평일은 그렇고요. 네. 주말에는 2시간, 10시까지. 2시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정말 전 세계의 ABU에 네. 가입된 뭐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의 아주 훌륭한 그 방송 교향악단들의 네. 음악들 많이 들을 수 있는 최신 방송이고. 연주. 좋습니다. 그래서 베토벤도 사실은 저는 음반보다는 네. 실황으로 실황. 많이 듣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연주가 많이 네. 달라진다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옛날 명반들도 많긴 하지만 네. 또 요즘 지휘자들이 하는 베토벤도 참 재밌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는 어떤 지휘자에게 좀 마음에 드셨어요? 그냥 뭐 키릴 페트렌코와 음. 베를린 필이 하는 뭐 베토벤 7번 같은 경우 뭐 네. 엄청나죠. 키릴 페트렌코는 그것도 어떤 연락 굉장히 그 도취되어서 뭐 펑펑 튀더라고요. 나인 심포니 하는 걸 제가 짤스부르크에서 네. 그때 영광철 씨가 나오고 엘리자베트 쿨만 그거요? 예, 네. 나인 심포니 이제 네.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게 뭐 루체른에서도 있고 베를린에서도 했고 베를린 광장에서도 했고 네 번인가 했거든요. 짤스부르크 날 제가 그거 봤는데 갑자기 이제 키릴 페트렌코 흥분을 한 거예요. 너무나 이제 그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막 풍 뛰었는데 위에 지금 녹음해 놓는 그 네. 모든 전선을 다 쳐가지고 그게 막 흔들리면서 그 녹음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 그런 또 현장에 계셨군요. 와, 네, 그런 것도 처음 봐요. 붕 떠올랐는데 떠올랐어요. 배구 선수 스파이크 하듯이 떠오른 거예요. 지금 팡 지휘봉으로 친 거예요, 이거를. 번스타인보다 더하네요. 굉장했습니다. 도약을 했군요. 그 정도로 엑스타시의 도약을. 그래서 저도 잊지 못할 베토벤 9 심포니로 남아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네. 교향곡이 그다음 뒤를 잇는데 네. 여기서는 그 시대악기 연주라고 하죠. 역사적 Early 사실에 music. 바탕을 둔 연주를 그 가장 판별하기 쉬운 곡이 이 교향곡 4번이다. 4번이라 B플랫 장조 네, 60.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빌 마리너와의 일화를 이제 여기 먼저 언급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네빌 마리나 하면은 모차르트, 우리 그렇죠. 아마데우스 영향이 커서 맞아요. 모차르트의 정말 훌륭한 해석자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베토벤도 훌륭하게 연주를 했더군요. 그렇죠. 네빌 마리너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레브레이트가. 그렇죠. 예. 직접 오랫동안 만났고 얘기를 했고 이 네빌 마리너가 정말 신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여기 보면 네빌 마리너가 이제 군대에서 해군 특수부대에 자원을 해가지고 야간에 프랑스 해변에서 모래를 채취해 오는 작전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노르망디 상륙 직전 예. 그 전에 바로 예. 그 특공대로 먼저 갔었다면서요. 지질학자들이 모래를 이제 분석해서 착륙 네.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모래를 채취해 오는 그런 위험한 작전에 투입이 됐는데 총을 맞았죠. 신장에 총알 파편이 박힌 채로 영국으로 네. 왔답니다. 네.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데우스 음악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겠죠. 그래서 병원에서 깨나 보니까 옆에 벨기에로 가서 음악 공부를 할 예정이었던 수학자 서스턴 다트가 옆에 있었다. 어떻게 또 병원에서 만납니까? 그러니까요. 두 인물이 거기서 이게 만나가지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네. 볼 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다트가 그 음악이 모차르트 시대에는 다르게 들렸을 것이다라고 네. 이제 말을 꺼내면서 그러니까 시대악기 연주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준 거죠, 말하자면. 전혀 네빌 마리너는 그런 생각을 못했었다면서요. 네, 음이 전혀 안 하고 훨씬 있었는데. 지금보다 낮고 네. 그리고 빠르기도 훨씬 그렇죠. 더 빨랐다. 정말? 이러면서 그 로맨틱한 그 해석 방식에 익숙했던 네빌 마리너는 이제 런던 심포니의 바이올린 주자였으니까 그렇죠. 지휘자들이 시킨 대로 원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아니 이게 가능한가? 했더니 이제 어떤 피에르 몽테가 이제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지휘를 해봐라. 포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다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차르트를 완전히 뭐 시대악기 연주라기보다는 이제 네. 옛날에 어떻게 연주했을까 그런 걸 이제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네. 여기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시대에는 또 너무 과격한 시도일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네. 수도 있는데 네빌은 중재자가 돼서 과격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용인할 만한 현대적인 아름다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리허설
이 세인트 마틴 더 필즈 교회에서 리허설을 했는데 트라팔가 광장에 있는 모든 리허설에서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모차르트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이제 말다툼이 있었겠죠. 네, 정말 대단한. 요즘은 이제 어떤 컨센서스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자 하면 딱 그게 좀 고음악 스타일은 이런 거고 우리가 절충주의 이렇게 가자 이런 게 딱 잡혀 있는데 지휘자들도 워낙에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이런 게 거의 전혀 척박하던 시절이니까. 네. 이야,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발디 4개를 녹음해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팔리고 카라얀을 제외하면 뭐 그 어떤 지휘자보다도 음반이 많이 팔린 그런 지휘자다. 네. 게다가 또 재밌는 게 카라얀이 이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니콜라우스 아르논쿠르가 콘체투스 무지쿠스 빈하고 앨범도 발표하고 막 이렇게 갑자기 이제 인기를 얻으니까 유명해지니까 출연을 못하게 막아버렸다면서요. 네, 갑자기 이제 시대악기 연주가 그때부터 인기를 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르논쿠르도 나오고. 야, 아르논쿠르를 막 그냥 한쪽으로 몰아세워가지고 못 나오게 했어 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대단한 권력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카라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프란츠 브리헨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윌리엄 크리스티 이런 분들이 이제 시대악기 연주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새 그런 게 유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제가 한 90년대쯤에 막 그런 음반들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맨날 이제 카라얀 지휘한 베토벤 교향곡 이런 것만 듣다가 웅장한 그런 거 뭐 윤기 흐르는 풍성한 소리 이런 것만 듣다가 그때 제가 충격받았던 음반이 그거예요. 가디너가 베토벤 전집 냈었잖아요. 맞아요. 저로서는 굉장히 거금을 주고 그 전집을 구입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너무 그 비어 있는 것 같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멋있었어요. 멋있었어요. 여기는 별로 호평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레브레이트는. 근데 저는 굉장히 날렵하고 멋있었어요. 그런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 윌리엄 크리스티다, 또 아까 얘기한 로저 노링턴이다, 또 이런 또 구스타프 레온하르트, 프란츠 프리헨 전부 다 정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음악 옛날로 돌아가서 옛날의 음악을 현대에 구현하는 그런 이 사람들인데 모두 또 베토벤에 달려들어가지고 베토벤 녹음을 또 아무래도 이제 교향곡 하면 이제 베토벤이 기준이니까 베토벤부터 그렇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바뀌어도 베토벤 시리즈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프란츠 브리헨 그 일본에서 프란츠 브리헨의 그 베토벤 9 심포니 들었거든요. 깐토리 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때는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미 걸음걸이가 조금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지휘를 했는데 가보니까 그 산토리올 로비에서 그 옛날에 녹음한 18세기 오케스트라하고 녹음한 음반을 팔아서 죄다 샀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많이 틀기도 했습니다. 브리엔 너무 좋죠. 하이든도 참 좋고 제가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으로 연주하던 낭만적으로 연주하던 오케스트라들이 영향을 받은 거죠. 지휘자들도. 그래서 좀 해석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맞아요. 그 아바도가 지휘한 베를린 필 베토벤도 그 전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아바도도 약간 절충주의적인 그런 면모가 강하고 프랑스와 자비에 로트와 테오도르 쿠렌치스는 중간에서 양쪽에 싸움을 붙였지만 네빌 마리너는 반세기 동안 옛소리와 현대소리가 합리적으로 소통하는 장애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이렇게 굉장히 네빌 마리너를 드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빌 마리너가 우리나라에 왔었을 때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때였는데 그때 굉장히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거예요. 그거 보셨구나. 핑크색 옷을 입고. 핑크색? 정말요? 핑크색 그 드레스 셔츠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이게 그 밖에서 데모 하는 그 페퍼포그 그게 최루탄 냄새가 지금 안으로 들어오니까 막 기침을 하면서 막 그랬던. 아니 밖에서 데모를 했어요? 네. 리허설 할 때 그래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막 힘드셨겠네. 그랬던. 네빌 마리너가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에요. 이분이 그 노르망디에서 맞아, 거기서 신장에 총탄을 맞지 않나, 한국에선 체루탄을 맞지 않나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왜 베토벤 4번이 시대악기 연주를 판별하기 좋은 곡으로 찍혔을까요? 저는 그게 좀 길이도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훨씬 3번보다 짧고 그리고 발랄한 산뜻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무거운 곡은 아니죠. 네, 그렇죠. 네. 이것도 약간 유머 감각이 있는. 그리고 저도 4번도 좋아합니다. 4번 참 좋아요. 네. 매력 있어요. 산뜻한. 네. 그래서 좋아하고 예브게니 무라빈스크와 레닌그라드 필의 1955년 연주에도 매료되었다. 그래서 10년 전에 레닌그라드 포위전 공방전 네. 독일 나치하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들은 베토벤과 마찬가지로 폭격이 퍼붓는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어떤 건지 알았다. 이제 프랑스 나폴레옹 군대하고 했을 네. 때랑 똑같은 그런 어디 이런 걸 이렇게 잘 갖다 붙이시는지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노만 레브레이트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네빌 마리너 이야기 중에 또 생각나는 재밌는 것은 네빌 마리너가 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90대에도 지휘를 하냐 노만 레브레이트 물어봤더니 네. 와, 아직은 내 이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다. 나랑 먹고 사는 사람. 연주해서 네. 이름이 나야 되고 유명해져서 네.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해야 돼. 야, 옛날에 기억나요. 진짜 우리나라에도 다시 오려고 했던가? 하여튼 뭐 무슨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가 세상을 떠났던 유럽 공연 가기 전에 네빌 마리너가 안타깝게도 2016년에 세상을 떠났던 그 그렇군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정말 부지런하고 참 아주 젠틀맨 네빌 마리너였습니다. 총알까지 맞으셨지만 굉장히 장수하시고 그러니까요. 평생을 음악과 함께 사셨네요. 아 정말 훌륭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네빌 마리너의 뭐 모차르트 오페라들 피가로의 결혼, 그 돈조반니, 꼬지판토테 세트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캐스팅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5번인가요? 5번입니다. 드디어. 빰빰빰 람빰빰빰 이렇게 써놨던데요. 노만 레브레이트는? 네, 그리고 이제 승리의 사인이라고 장 제목을 왜냐하면 이제 BBC에서 승리를 나타내는 모르스 부호로 빠빠빠빰 이걸 썼다. 그래서 이제 승리의 사인 그리고 1848년 똑같네요. 1848년 그 혁명 있지 않습니까? 네. 혁명에서 운명의 소리를 뜻했대요. 이게 이건 또 처음 알았어요. 네, 그게 아니 근데 이분의 책을 읽으면 정말 몰랐던 것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 가서 음악에 대해 클래식 음악 되게 잘하는 네. 것처럼 이렇게 가십거리를 진짜 많이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거리가 많습니다. 그쵸? 이걸 읽으면은 그리고 이 승리의 사인하고 이제 교향곡 5번 첫 문장이 음악사에서 최고로 유명한 4개의 음은 하룻밤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실은 그 전에도 있고 이 운명 전에 왜 열정 소나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피아노 소나타 예. 거기도 빠빠빠빰 이게 나오길래 이게 왜 나오지? 이거 운명 교향곡 아니야 막 했는데 먼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먼저 그 베토벤이 20살 때 20대에 쓴 네 손을 위한 피아노 곡에 처음으로 이 리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 곡은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네. 네덜란드의 그 아르투르 유센 그 형제가 이걸 녹음했다면서요? 네, 희귀한 곡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 있다고 녹음이 합니다. 거의 없는데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게 따따따따 그러니까 짧은 음 3개와 긴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옛날 리듬 선법 중세 시대의 리듬 선법에 의하면 짧은 음이 먼저 나오고 긴 음이 뒤에 나오는 게 교육상 별로 안 좋은 리듬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을 좀 불안하게 하고 긴 음이 먼저 나오는 게 더 안정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빰 빠빠빠 이게 낫지. 야빠빠빰 이러면 넘어질 것 같고 막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한 네. 상태잖아요. 안정된 상태는 아닌데 오히려 이제 그런 느낌이 이 곡에 엄청난 추진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주피터 같은 교향곡만 해도 굉장히 그 앞에 길게 나감으로써 이렇게 그러면서 네. 안정감을 주면서 그렇죠. 위용이 있고 정말 몸이 맞아. 어떤 옥좌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도 있는데 왕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왕 같지 않잖아요. 예빠빠빠 뭔가 올 것 같은 예감 같은 거. 뭐가 오지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거지. 뭐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다. 뭐 그리고 뭐 집주인이 집세를 받으러 오는 소리다. 지진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빈 숲에 사는 노랑 메스의 울음소리라는 그런 설도 있죠. 네네네. 근데 저는 이 리듬이 단순히 또 짧은 음 3개와 긴 음 하나 정도가 아니라 네. 첫 음이 사실은 쉼표잖아요. 빠빠빠빰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첫 음이 강박으로 빠빠 이게 아니라 네. 첫 음은 쉼표란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퍽 터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연주자들은 뭘 듣는 사람들은 이제 뭐 그게 쉼표인지 아닌지 이런 거 모르지만 악보상에
그게 쉼표가 있고 네. 빰빰빰빰이라는 게 굉장한 영향을 줘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또 연주하기 힘든 게 지휘도 힘든 게 그쵸. 도대체 강박을 주면 어느 시점에 빰 그다음 음이 나오는지가 사람이 다 다르게 그렇죠. 생각할 수 맞아, 있잖아요. 맞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네. 그래서 이 곡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곡 중에 하나예요. 그렇구나. 빠빠빠 이 맞추는 게 너무 힘들고. 지휘자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휘자는 예비박을 줘요. 그냥 첫 박을 줘버리면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빠빠빰이 아니라 막 바바바바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재앙이죠. 그렇죠. 베토벤 선생님이 화를 내실 만하게 그렇게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빠빠빠 이렇게 하는 지휘자도 있는데 원칙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번 나와서 여기 또 레브레이트 표현으로는 이게 운명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작곡가가 드릴을 치아에 들이대는 것이다. 계속 따따따따따따따 계속 나오잖아. 정말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네. 표현입니다. 제가 곡도 상당히 도전적이긴 한데 네. 굉장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를로스 클라이버 빈필 그리고 5번. 우리는 뭐 옛날부터 이게 뭐 레퍼런스로 정말 사람들이 최고의 음반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5번과 7번 카를로스 클라이버는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정말 음악의 위대함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니까 아주 더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1975년 그 도이치 그라마폰에서 나온 빈필과 함께한 베토벤 5번. 근데 카를로스 클라이버 음반을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데 아버지 에리히 클라이버의 음반과도 이제 비교를 한 부분이 저는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리히는 그러니까 클라이버는 모든 악장에서 다 전투에 다 이기지만 에리히는 오로지 최종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 마지막 피날레 승리 거둔다. 네, 근데 그것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다 보여주지 않고 마지막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게 에리히 클라이버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요. 카를로스 클라이버. 카를로스 클라이버도 보면 진짜 리허설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지휘를 정말 잘 똑같이 맞추더라고요. 그 악단을 정말 그 요한 슈트하우스 2세의 그 왈츠를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이나 비엔나 교향악단들한테도 정말 요구하는 게 많더라고요. 말이 좀 계속 말을 많이 해요. 많으신 것 계속 같아요. 말해. 근데 그죠? 네, 보통 이제 지휘자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좀 말씀이 많은 그런 지휘자. 근데 그래도 그분한테 지휘를 받았으면 정말 최고의 경험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뭐 최고를 치나 봐요. 여기 보면 만프레드 호넥 그 당시 이제 빈필 비올리스트로 활동할 당시 요즘은 지휘자로 유명하죠. 그쵸. 근데 카를로스 클라이버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지휘자는 없다고 그렇게 단언을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제 베르나드 하이팅크가 사이먼 레트를 데려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 오텔로 리허설을 가가지고 그러면서 뭐 감동하면서 하이팅크가 고개를 숙이고 일막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자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의 공부는 이제 막 시작이네. 이렇게 카를로스 클라이버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장 지휘자들은 저도 리허설 보고 싶어서 가끔 이제 뭐 KBS 교향악단이나 제가 옆에 있으니까 스튜디오 옆이니까 가끔 제가 정말 궁금한 그런 뭐 엘리야후 인발이 지휘한다든지 그런 거장들이 오면 저도 봐요. 가서 좀 배우고 싶어서 뒤에 앉아가지고 뒤에 앉아서 악보 가지고 보는데 배우는 게 많아요. 뭐 제가 꼭 지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음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가는구나 하는 게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틀이랑 하이팅크도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어떻게 리허설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휘자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5번 교향곡 E.M. 포스터가 이제 이렇게 이 사람 인도로 가는 길 쓴 사람 아닌가요? 네, 그리고 하워즈 엔드. 하워즈 엔드에도 베토벤 교향곡 5번 얘기 나와요. 그렇구나. 제가 그 봤는데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인류의 귀에 들어간 가장 숭고한 소음이라고 포스터가. 그러면서 이제 소설의 이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포스터에. 근데 이제 그냥 음악뿐만 아니라 어떤 이야기, 소설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리듬이야말로 가장 잘 갖춰야 하는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맞는 말이죠. 리듬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리듬은 바로 그 따따따딴 그 베토벤 교향곡 5번
1악장 첫 부분에 예. 그 리듬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리듬은 소설에서 발견되고 소설의 아름다움을 줄 수 있다고 포스터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리듬이 있는데 그건 베토벤 교향곡 5번 전체를 관통하는 전체의 리듬이고 어려운 리듬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존재할 수는 있다라고 이제 더 높은 차원으로 교향곡 5번 전체의 리듬 과연 뭘까요? 따따따따는 이제 도입부의 리듬이고 근데 교향곡 5번은 정말 짜임새가 완전히 꽉 짜여진 느낌 있지 않나요? 예. 그 전체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 흐름이 그렇죠. 확실하게 느껴지고 일단 1악장, 2악장 지나서 3악장에서 광명이 오고 뭐 4악장에 그렇죠. 확실히 이제 그런 리듬이 있는데 그걸 이제 소설에도 쓸 수 있다라고 효과가 포스터를. 엄청나죠. 그리고 지휘자들 중에는 이제 노만 라브레이트가 뭐 카네기 홀이랑 빈에 있는 그 프로세스 페스티벌 황금홀? 황금홀. 네. 여기서 이제 그 연주한 베토벤 목록을 다 뽑아봤다는 거예요. 역대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7번이 이제 1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미국은 5번 카네기 홀에는 미국 사람도 5번을 제일 많이 했더라. 미국 사람들은 전원 별로 안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비엔나보다 안 좋아했다. 이거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빈 사람들은 자연이 가까이 있어서 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교향곡 7번으로 지상의 넘어갈까요? 지옥. 6번이요. 예. 6번. 6번. 네. 저 전원 얘기 먼저 해야죠. 네. 전원 교향곡 얘기는 레브레이트가 이 장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곡에 대한 얘기보다도 약간 힘들었어요. 힘들다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레브레이트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계모와 좀 같이 지냈는데 계모가 이제 브루노 발터가 지휘하는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자주 들으셨나 봐요. 완전 신성시했다고. 네, 신성시하고. 근데 이제 계모와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걸 듣는 시간이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서 이 곡이 자기한테는 좀 힘들었다. 아니 그 사이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음식은 정말 테러블하고 자기를 자꾸 때리고 이유도 없이 때리고 클래식 음악 들어 계속 이러고 음악회 데리고 가고 막 이러면서 그걸로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음악을 못 듣고 특히 6번 이제 이 사람한테는 정말 엄청난 마치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의 곡이어서 브루노 발터의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을 들을 수가 없었다 자기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거 쓸 때 이제 나는 극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베토벤도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았고 그렇죠. 어머니한테 학대 받았죠. 그다음에 마을러도 그 집안에서 학대를 받았다. 그렇죠.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거기 굉장히 동참하면서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음악은 역시 개인적으로 듣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할 말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루노 발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차마 발터를 사랑할 수야 없지만 그가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장임은 인간사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흠잡을 데 없는 기교와 경험의 깊이를 전달하는 거장임은 인정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노 발터가 그 이름을 슐레진저에서 슐레진저가 너무 이제 유대인 이름이라서 발터로 바꾼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그 공격을 좀 해요. 그죠? 근데 발터가 지휘한 곡을 들으면 참 이렇게 부드럽고 사람 마음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마할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우아하죠. 브람스도. 참 우아해요. 어떻게 그런 소리를 내는지. 맞습니다. 현악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주가가 꼭 그 연주와 이 개인 생활이 똑같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안 그런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음악가로서 존경하면 되고 또 음악하고 사는 모습은 또 다를 수도 있다. 근데 이 전원 교향곡은 이제 새소리도 나오고 뭐 전원의 풍경 같은 거 이렇게 묘사하고 그래서 참 아름다운 곡인데 왜 미국에서 왜 싫어했을지 모르겠어요. 싫어한 것보다는 좀 덜 연주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베토벤 5번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음악이 이완돼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6번은 평화로워. 그래서 베토벤이 보통 우리 베토벤 하면 굉장히 역동적이고 막 추진력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전원은 전혀 그렇지 않고 반복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참 좋잖아요. 좋긴 하지만 너무 평화로워요. 보통 베토벤이라고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특징은 없는데도 그래도 너무 좋은 곡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폭풍우 장면은 약간 베토벤 같긴 하죠. 근데 하여튼 리카르도 샤이는
오텔로 같은 폭풍을 이끈다. 클라우스텐슈텟은 시냇가에서 아이처럼 순수한 경의를 드러낸다. 역시 순수한 바보. 네. 클라우스텐슈텟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긴 게 헬베트 폰 카라얀이 1963년 베를린 필과의 전집에서 전원이 드물게도 크게 비틀거리는데 베토벤의 풍경을 관광객들로 득실되는 명소로 만들었다. 정말 재밌네요. 이런 그 정말 재밌는 표현을. 정말 재밌네요. 저 이거 보다가 막 혼자서 막 낄낄거리면서 네. 웃고 전철에서도 막 웃고 그랬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번입니다. 네, 문제의 7번. 7번. 정말 베토벤 가운데 1위 인기고 모든 베토벤의 곡 중에서 1위를 차지한 연주 횟수로 맞아요. 베토벤 7번이라는 게 놀라운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7번 많이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이제 동네에서 하는 음악회는 왜 짧게 네. 한 악장만 하고 뭐 그냥 네.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악장이요? 근데 이걸 전악장을 했는데 집중하면서 들으시더라고요. 그 관객들이 신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몰입하면서 오. 듣는 거예요. 클래식 잘 안 들으시는 네, 분들도. 네, 네, 네. 그래서 야, 이 곡이 뭔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력이 굉장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써 있는 게 네. 음악가들은 7번의 2악장을 좋아한다. 뭐 네. 물론 유명하지만 네, 네. 맞아. 빰빰빰빰빰. 네. 근데 왜 2악장 음악가들이 진짜 좋아하나요? 어떠세요, 선생님 같은 전 경우에? 좋아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냥 리듬 주제 같은 거잖아요. 뭐 네. 멜로디라 할 것도 없는데 네, 네. 그 리듬이 점점 쌓이면 그러면서 멜로디가 더 점점 추가되면서 거대한 크레셴도가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고양시키고 처음에는 요만큼 보이던 네, 네, 풍경이 네, 네. 막 거대한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뀌는 것 같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좋아해요. 3, 4악장 더 좋아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빠르고 역동적인 걸 더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이 악장도 역동적이에요. 그렇죠. 땀, 그렇죠. 빰, 빰. 처음에 그게 고 지나가면 계속. 예. 그리고 느린 악장도 아니에요. 사실 이 악장이 그렇다. 알레그레토기 때문에 맞습니다. 느리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번에 보니까 위대한 그 작가들이 네. 교향곡 7번을 좋아했다라고 에밀리 얘기하면서 브론테. 네, 그죠? 네, 폭풍의 언덕의 오. 작가 에밀리 브론테와 사뮤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네, 작가 둘 다 이제 베토벤 곡 중에 7번을 좋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브론테 같은 경우는 이제 히스클리프라는 그 인물이 그 폭풍의 언덕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베토벤을 모델로 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뭔가 예상치 못한 그런 성격들, 돌발적인 그런 성격 그런 게 이 베토벤을 닮았다 하면서 에밀리 브론테가 피아노를 즐겨 쳤나 봐요. 근데 베토벤의 곡을 많이 쳤고 아마 네. 이제 피아노로 편곡한 그런 교향곡을 많이 쳤는데 네. 4번, 6번, 7번 교향곡 악보가 항상 올라와 있고 대개 7번은 2악장이었다라고 써 저는 있습니다. 그 여기에 또 사무엘 베켓 얘기 중에 되게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어요. 아, 네. 7번 베토벤 7번을 단추를 채운 느낌이 덜해서 좋아했다. 맞아. 진짜 맞지 않아요? 네, 저도 밑줄 그었어요. 풀어헤친 듯한 그런 맞아요. 느낌. 단추를 채우지 않은 것 같은. 기가 막혀. 막 길들여지지 않은 느낌이 들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노만 레브레이트가 프루트 뱅글러 씨는 교양 있는 나치답게 미스터리를 참지 못한다. 그가 내놓은 이 음악은 이런 표현이 괜찮다면 달걀 프라이에 발을 하나 얹은 것 같았다. 이게 베케트가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베케트가 이렇게 얘기한 거. 베케트가 그렇게 얘기를 이 했어요. 사람도 대단한 아주 음악 평론가 비판가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주를 구별할 줄 알았다 하면서 이 인용문을 레브레이트가 쓴 거예요. 와, 베케트의 평이 너무 재밌네요. 너무 달걀 프라이. 못 먹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토스카니니의 인기가 거의 그 당시에 프랭크 시나트라와 맞먹을 정도로 1930년대 40년대 다들 봤다는 거죠. 네. M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 그러면서 교향곡 7번도 베토벤들이 아주 큰 인기를 끌었다. 네. 근데 이 베토벤 교향곡 7번이 이제 왜 인기가 있는지를 네. 전장에서 이제 여러 지휘자나 사람한테 물어봤나 봐요. 인터뷰를 했나 봐요. 근데 그 중에 좀 재밌는 답변이 그리고 공감이 가는 답변이 뭐냐면 파비오 루이지라는 지휘자, 델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이고 그분이 현재 얘기한 NHK 게 심포니 그렇죠, 오케스트라 NHK. 예. 근데 보통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곡이래요. 이 곡이 차이콥스키 5번하고 말러 1번과 더불어 베토벤 7번이 가장 많이 이렇게 연주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이 비용이 적게 들어서 그렇다고 말러나 이런 거에 비해서 하프와 퍼커션이 없고 콘트라바스나 잉글리시 호른 같은 특수악기도 안 들어가거든요. 굉장히 악기 편성은 간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 연주 효과는 굉장히 뛰어나니까 비용 면에서 절감이 되면서도 그런 효과는 굉장하니까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네. 그다음에 베토벤의 최고작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듣기 편한 교향곡이다. 네. 왜냐하면 활기차고 즐겁고 지나치게 길지 않다. 맞아요. 아주 짧게 예. 딱 끝맺음할 아니 그래서 너무 다 재밌는 거예요. 사이먼 레틀은 예전에 제가 생각나는 게 왜 5월 1일마다 베를린 필은 네. 그 유럽의 중요한 그렇죠. 유네스코 유산 가서 지휘를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모스크바 음악원 제가 네. 이제 다닌 예. 모스크바 음악원의 볼쇼이잘 예. 그 홀에서 네. 지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날 베토벤 7번을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그걸 했는데 사이먼 레틀은 사람들이 너 베를린 필 취임할 때 이거 해. 그럼 그거를 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순간을 위해서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펙티브하게 딱 쓸 때 그 곡을 베토벤 교향곡 7번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나 좀 네. 끼워 넣기 좋은 곡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곡이 또 어느 지휘자가 대답을 했는지 하여튼 그렇고 네. 리허설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오케스트라에게 너무 친숙한 곡이기 때문에 레나드 슬라트킨이 네. 그 얘기했습니다. 정말 리허설 시간이 없는 연주회가 있었는데 이 베토벤 교향곡에는 10분만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당신 다 아니까 이거 연습하지 말고 그냥 이 부분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 말로 다 설명해서 했다는 놀라운. 근데 그 연주회가 제일 좋았다고. 오히려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했을 때가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집중을 하거든. 단원들이 굉장히 집중해서 다 맞추려고 초긴장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그런 어떤 전류가 흘러. 네네. 그 공연장. 와 좋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96장 네. 해계 합창. 와 해계 합창이래. 교향곡 9번 D단조 합창 작품 125 1824년에 쓴 태초의 교향곡 9번이 있었다. 역시 항상 첫 문장이 참 재밌어요. 근데 좀 태초 같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교향곡 9번이 네, 1악장이 무슨 태초에 뭔가 천지창조 같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이상한 모티브가 이렇게 둥둥 떠내다가 그게 합쳐져서 주제가 딱 굉장하게 연주되고 태초에 진짜 그 합창이 있어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느낌? 네. 근데 이제 이 곡이 워낙 베토벤이 오랫동안 구상한 곡이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미 22살 때 프리드리히 실러의 환희라는 그 시에 음악을 붙이기로 했다라고 네. 쓰고 그래서 이제 이 곡을 드디어 54살 때였나요? 1824년에 이제 완성해서 5월 7일 금요일에 캐른트너 투어 극장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원래는 안데어 비인 극장에 살려고 그랬는데 자기가 지휘한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안 된다 극장에서 안 된다고 네가 지휘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캐른트너 투어 극장에 5월 7일 금요일이라는 게 저는 이게 금요일을 왜 썼나 했더니 금요일에 원래 신작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놀랐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는 다 이제 귀족들이 놀러 가고 귀족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귀족들이 그 교외로 사냥을 떠난다고. 요즘 같은 이제 골프 가는 그렇죠, 것처럼 맞아. 사냥을 떠나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걸 반겼대요. 베토벤이. 왜냐하면 진짜 이 곡을 들으려고 평민들이 올 테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은색 정장이 없어가지고 뭐 약간 다른 초록색 정장을 초록색. 입었다고 베토벤이. 예, 여기 왜냐하면 그렇게 갖추지 않아도 귀족들이 안 올 거기 때문에 녹색 입어도 된다 해서 이제 베토벤은 입었다. 그리고 옷 그러니까 신발도 다 뚫린 이런 신발 신었대요. 그래서 아까 그 괴테랑 만났을 때도 차림새가 너무 비교됐다는 거를 그러니까. 막 향수까지 뿌리고 괴테는 막 굉장히 비단 옷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른트너 투어 극장에서 시작했다, 초연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재밌는 건 이제 끝나고 나서 극장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다. 그래서 이제 뒤풀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레스토랑 이름이 프라터슈트라스에 있는 좀 빌덴만 거친 남자라는 레스토랑을 예약해서 거기서 이제 뒤풀이를 했겠죠. 성악가들도 있고. 근데 연주료와 팁, 경비를 제하면 벌어들인 돈이 거의 없다는 걸 거기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그 조수죠 신들러한테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다. 그랬더니 3명은 일어나서 나가버렸다. 완전 그냥 망쳤네요. 그래서 승리의 밤에 베토벤은 혼자 레스토랑에 남겨졌다. 이런 거는 또 몰랐죠. 그러니까요. 베토벤 그 공연이 굉장히 대성공이었고 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도 그 소리를 못 들어서 이제 여기 운거라는 그 성악가가 베토벤이 청중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 세워서 뭐 볼 수 있었다. 이런 일화는 알았는데 저는 이 뒷얘기는 몰랐어요. 좀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네. 그 구스타프 말러가 1900년에 100명의 음악가 500명의 가수를 동원해서 9번을 지휘했다고 합창을. 거의 천연교향곡을 준비한 거 아닌가요? 리허설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예행 연습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아니, 레브레이트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성악가면은 뭐 창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났겠어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이제 바그너라든지 말러가 이 곡을 이렇게 중요시하고 연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연주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드뷔시도 되게 싫어했다네요. 프랑스 작곡가니까 당연히 이제 다른 어떤 곡보다 헛소리를 많이 만들어낸 걸작이다. 아니 그리고 영국 소설가 이언 맥큐어는 이 환희의 송가 그 멜로디가 동요가락 같다. 단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베토벤 연구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절대적인 멜로디라고 얘기해요. 그 베토벤의 특유의 absolute 멜로디. 왜냐하면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고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숭고함을 뿜어내는 그런 선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은 동요가락이다. 칼 하인츠 슈터카우젠 이 현대 작곡가가 1972년 옥스퍼드 강의에서 교향곡 9번을 1초로 압축해서 들으면 훨씬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의 말대로 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냐. 빰. 근데 이 9번은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송년 음악회 단골 레파토리고 뭐 취임 연주회라든지 행사성 음악 그리고 이제 많이 어떤 뭐 베를린 장벽 붕괴될 때도 그때도 연주됐었죠. 번스타인이 지휘해가지고 이제 자유라고 이제 고쳐가지고 환희의 성가를 자유의 성가를 프라이하이트로 이제 고치기도 했고 일본에서 이 다이쿠라 그래서 제 9번 정말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하잖아요. 온 국민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저도 5,000명 합창 이제 2번이나 참가했었어요. 그러셨어요? 일반 합창단으로 신청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다. 했었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때 홍현택 선생님이 첫 때 지휘하신 코리안 심포니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데 전국에 막 그 성가대가 다 온 거예요. 근데 홍현택 선생님이 지휘하다가 어이 아줌마 거기 이렇게 천천히 하면 안 돼. 빨리 하셔야죠. 이러면서 힘드셨겠네. 왜냐면 그게 또 우우우 이렇게 하면 비브라토 아까 얘기도 했지만 비브라토. 점점 느려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빨리빨리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또 어디서 했냐면은 뭐 잠실체육관 이런 데서 하니까 얼마나 울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연은 되게 잘 됐어요. 한국 환상곡하고 베토벤 9번을 함께 해서 2년 동안 했었습니다. 2번 다 참여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합창교향곡.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공연이 안 됐지만 일본은 지금도 그걸 아직도 하고 1,000명, 5,000명, 10,000명 뭐 합창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음반 소개도 여기 나오고. 뭐 아까 여러 교향악단 뭐 빈과 그다음에 뉴욕에서 많이 연주되는 베토벤 순위의 9번은 그렇게 많이 연주가 안 되는데 그거는 비용 때문이죠 당연히. 사람 모아서. 근데 일본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많이 하죠. 오스트리아도 그 일본 영향인지 오히려 12월 31일 날 요 무렵에 몇 번 하더라고요. 일본 관객들이 와서 그런지.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하는데 그 예전에 지난해에 KBS 교향악단이 이제 송년음악 항상 하지 않습니까? 합창 교향곡을 할 때 객원 악장으로 그 로얄 암스테르담 콘서트 해바우 악장 리뷰 프루나루가 이제 객원 악장으로 왔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와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단원들이 굉장히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재밌었나 봐요. 되게 리드를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매년 하냐고. 우리는 안 그렇고 전악장 안 한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사악장만 하고 그런데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런가 또 봐요.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음반 얘기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 504페이지 보니까 하이팅크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실황 연주 얘기가 있네요.
아니 제가 그걸 방송을 했거든요. 시방 음원을 네, 그때 2019년에 역시 적합한 캐스팅이네. 저의 캐스팅이. 아니 그걸 받아가지고 약간 느려요. 물론 좀 이제 90세가 넘었으니까. 네, 근데 네. 정말 이제 그때도 몸이 그렇게 네. 불편하시다는 얘긴 들었는데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하이팅크 지휘는 저는 네. 브루크너를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렇죠. 예전에 유명하죠. 런던 심포 우리 만나지 않았나요? 그 런던에서요? 로비에서? 아니요, 예술의 자주 전당. 만났죠. 예술의 네. 전당 로비에서 우리 만났던 하도 자주 것 같아요. 만나서 어떤 근데 음악에서 그날 만났는지 기억이 근데 나네요. 그날 브루크너 9번을 했거든. 오, 엄청났거든요. 와, 그렇죠. 근데 이 베토벤 9번을 하는데 약간 브루크너 같아. 아 맞다, 그 런던 심포니 브루크너 네. 9 네. 그때 우리 만났죠. 네, 네, 만났어요. 맞아. 기억나요 그때. 근데 약간 그 분위기에 네. 베토벤 9번이었던 게 기억이 이야, 납니다. 그래서 그 연주를 여기서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너무 반가웠어요. 네. 하이팅크 정말 훌륭한 지휘자였고 훌륭한 음악인이었고 훌륭한 어르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로도 훌륭했고 네. 콘서트바우 오케스트라 이끌면서 네. 자 이렇게 해서 Y 베토벤 두 번째 시간 노만 레브레이트의 아주 걸작, 이 사람 자체가 걸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표현력이 예술이에요. 표현력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예술이고 있을까? 이렇게 재밌게 쓰고 이렇게 다양한 걸 알며 이 음반들을 다 들었고 정말 대단한 보물 같은 존재인데요. 장호연 씨가 옮긴 에포크 출판사의 책 Y 베토벤, 왜 베토벤인가, 이제 교향곡 파트를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다음엔 또 어떤 피아노 해야 되지 않나요? 피아노를 해야죠. 베토벤인데. 그렇죠. 베토벤은 피아니스트였으니까 네. 피아노 파트를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최은규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